다음은요, 김일광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께서 투자 신뢰를 잃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 점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일광 위원님 단상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광 위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을 지내셨고요. 현재 금융소비자원의 자문위원 외에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개발원 경제전문가 자문위원도 함께 맡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우리 발표자께서 해주신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제 발표드릴 내용이 정부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사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목차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사모펀드 사태, 어떤 펀드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주로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증권사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이 사모펀드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증권사가 얼마나 실제로 제재를 받았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최근 작년 11월하고 올 4월에 발표된 금감원의 대응책에 대해서 실효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소비자 보호와 재발 방지는 어떤 정책을 피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금융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신용카드 대란, 키코, 저축은행, 동양CP, 그 다음에 현재는 사모펀드고요.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수조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원인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원인은 항상 정부의 규제 완화하고 관리 감독의 미흡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론에 나온 지금 주요 펀드하고 규모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5.6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사모펀드가 아니고 사기펀드입니다. 왜냐하면 운용사도 사기 운용을 했죠. 그러니까 판매할 때 그 투자자들하고 약속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했고요. 이거는 운용 사기입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뿐만 아니라 허위 판매, 사기 판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펀드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현재 5.6조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포럼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전에 발표자가 발표했듯이 400조가 훨씬 넘습니다. 사모펀드가. 개인이 투자한 것도 24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400조의 사모펀드 중에서 이러한 부도덕한 잘못된 운용을 하고 있는 금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조에서 계속 불어날 게 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런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직접 사모펀드를 투자했거나 혹은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면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또 신뢰관계가 있는 PB들이 이런 사모펀드를 추천을 하면 또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럼 반복적으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명확하게 지금 더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증권업계 민원 동향입니다.
이 자료는 금감원에 정보 공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잘 안 주죠, 자료를. 근데 여러 번 요청해서 받은 자료고요. 보면 이제 금융권역의 민원은 주로 이제 보험사에서 발생하죠. 손보, 생보, 서민금융 이쪽에서 발생하는데 특징적인 게 1, 4분기에 은행하고 금융투자 권역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는 69% 증가했고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금융애로 민원하고 그다음 사모펀드 관련해서 환매 지연에 따른 민원 증가가 주 요인이고요. 금융투자 권역만 따로 떼서 보면 연간으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연령에 대한 부분이고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만 따로 떼서 보면 계속 이제 민원이 증가하고 있죠. 1, 4분기에 전년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는 70% 증가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 환매 지연된 민원들이죠.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7년에 굉장히 민원이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당시에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고 이틀 후에 최종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충분히 투자자들이 다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하나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산업은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이 굉장히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 20년에는 전산 시스템 사고, 그다음 펀드 불안전 판매, 사모펀드 환매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늘고 있죠. 이거는 금감원이 금융 권역별로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한 겁니다. 근데 증권업계가 이렇게 민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실태 평가 결과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게 금감원의 어떤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사모펀드 사태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건수 80%가 줄었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향후는 늘어날 수 있겠죠. 증권사에 대한 제재나 과태료가. 근데 현재까지는 이미 이런 민원이 굉장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관리 감독 혹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증권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내부 감사 및 징계 동향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28건이었습니다. 감사 건수랑 제재 건수를 합치게 되면. 그런데 2019년, 20년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냐면 금감원이 스스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런 내부 통제, 그러니까 운용사나 판매사에 대한 내부 통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감원도 그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 징계 종류를 보면 실제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징계는 전혀 없습니다. 뭐 취업 규칙 위반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모펀드 사태 원인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이거는 주로 정책적인 부분은 이거는 금융위나 기재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감독당국 책임은 금감원이고요. 그다음 금융사는 운용사랑 판매사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사태 원인은 이미 이제 많이 회자들이 됐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발표자가 발표해 주셨듯이 2015년에 이제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나서
펀드가 199조에서 416조로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운용사는 펀드 규모는 2배 조금 넘게 증가했죠. 근데 운용사는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운용사, 소규모 운용사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이제 국내 전문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돈 1억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모펀드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일반 투자자 유입을 당국에서 유도한 거죠. 유도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런 정책을 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 책임을 못 느끼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펀드 육성책을 피고 소비자 보호, 어떤 부작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의 주장뿐만 아니라 앞서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유럽은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하고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이 제정이 됐었죠. 예, AIFMD라고 해서 이렇게 대체펀드 운영 지침이 발표가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11년에 헤지펀드 도입하고요. 15년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1차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는 게 명확하고요. 이 공모사모펀드 체계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모펀드가 도입될 때는 공모펀드하고 규제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펀드라는 게 보면 펀드 설정하고 판매하고 운용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 감독 당국의 제출 이런 이제 어떤 업무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사모펀드는 판매 시에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만 적용이 되고 그 외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물론 운용과 그러니까 펀드의 설정, 상품 개발은 자유롭게 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펀드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판매, 투자자 정보 제공, 감독 당국의 서류 제출 이런 거는 오히려 훨씬 더 큰 폭으로 최소한도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펀드에 자금을 제공한 펀드의 주인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감독당국, 금감원의 책임입니다. 투자 위험이 가장 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 안 했죠. 운용사들이 운용 사기를 계속했습니다. 운영 원칙에 위배되고 투자 대상도 이미 변경하고 자산 허위 평가, 허위 보고 이거 다 모니터링을 못했고요. 그다음 판매사들 고객 성향 허위 파악, 설명 의무 미준수, 부당 권유 이렇게 이제 불안전 판매, 불법 판매 이것도 모니터링 못했고요. 실제로 보면 2016년도 대비해서 운용사가 90개에서 213개로 2.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은 운용사는 똑같아요. 10개에서 11개.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감독당국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현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의 책임은, 운용사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약속한 대로 자산 운용을 잘하고 수익을 배당하고 이런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난 운용사들 보면 내부 통제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 운영 인력의 전문성, 도덕성 결함이 있고요. 또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 능력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모펀드가 발생한 원인이죠.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많이 보도도 됐고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모운용사가 지금 217개인데 40%가 넘는 운용사들이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운용사들은 당연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판매사. 다양한 형태의 불안전 판매를 했죠. 지금 투자자 민원의 대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KPI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발표자도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은행들은 지금 이자 수익이 80%가 넘죠. 근데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 부분, 즉 펀드 판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KPI 배점을 굉장히 높여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본부 차원, 경영진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허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DLF 독일 국채금리 관련해서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에 펀드가 손실이 난 경우에도 원금 보장을 주장하면서 펀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불법 행위죠. 그래서 이런 거는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징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금융당국의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이후에 사모펀드 규모와 운용사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만 3년 만에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내놨죠. 작년 11월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올 4월에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에서 나온 정책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한 사모펀드 구조 보완, 그 다음에 금융사 책임 강화, 그 다음 시장 규율을 통한 유형 관리 강화.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이렇게 시장 플레이어들이 상호 감시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법을 하면 그걸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투자자나 혹은 금융당국에 그거를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자율로 이런 시장 자율을 통해서 유형관리 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간의 관행이나 그다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서로 관계를 봤을 때 이거를 통해서 단기간 내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감독이나 검사의 강화. 이 대응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을 제공한 정책 당국, 감독 당국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금융사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 특히 이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에 대해서만 배상을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도 대부분 선언적 수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강제가 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예는 앞에서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정책들이 왜 실효성이 없을까라는 부분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공모 펀드인데 공모는 규제가 많고 사모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 분할 발행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공모 펀드인데 사모 펀드로 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모와 사모 간에 규제가 큰 차이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그러니까 사모펀드 발행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비슷하고 수익 구조가 유사하면 사모펀드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공모 수준으로 높여야만 실제로 이런 공모가 사모로 둔갑하는 형태를 막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걸 새로 도입했습니다. 파생 상품을 포함하고 있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고난도 상품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제 강화의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 설명서에 경고 문구를 넣고 근데 그런 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거고 감독기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재가 수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모펀드 외에 P2P가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2P가 감독당국에서 1인당 2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P2P가 이렇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안 지켜졌죠. 그러니까 규제나 정책만 있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나 정책이 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 가혹할 정도의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책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투자금액 3억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건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어떤 역차별이다라는 비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사 책임 강화 두 번째로 지금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비유동성 자산, 장기 자산에 투자하면서 개방형으로 하거나 단기 폐쇄형으로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비시장성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개방형 펀드 죄송합니다. 설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설정할 때 50%가 안 넘어서 개방형으로 설정이 됐는데 운영 중에 50%가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할지 이런 세부적인 정책이나 방안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를 투자자나 감독 당국이 실시간으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층 펀드, 순환 펀드. 그러니까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고 또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기초자산이 뭐가 되는지도 혼란스러운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펀드 간 손실이 전이되고 만기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런 펀드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것도 해결 방안은 간단합니다. 펀드의 투자 구조, 최종 기초 자산이 뭐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나 어떤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감독 당국은 규제를 할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환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RS에 대한 거. TRS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은행에서 사모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이러한 차입 운영이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것도 명확하게 투자자들한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TRS는 또 문제가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서 자산을 매입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자산의 가치 100%가 이 차입운용 한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펀드 규모가 100억이고 증권사에서 대리로 매입해 준 자산 규모가 100억이면 이 차입 한도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100%로 계산을 안 하고요. 이 증권사가 매입해 준 자산의 변동성만을 봅니다. 만약에 증권사가 매입한 자산이 10%가 빠졌으면 그 10%만 TRS 한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불합리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금융당국에서 운용사에서 상품 개발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해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그 시장에 적합한 고객에 대한 판매 전략을 짜고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성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성격에 맞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운용사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덕하고 이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운용을 하는 운용사들한테 이런 체크리스트 제공이나 가이드라인 제공 이거는 이런 권고식 혹은 정책을 권유하거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인 기준을 줘야 되고요.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징계가 따라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서 외부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신평사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가 비용이 꽤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의료 채권 이런 데 투자한 것들이 있죠. 그거는 실제로 해외 가서 현지 조사를 하거나 해도 정확히 그게 부실화되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운용사고요. 그래서 운용사한테 펀드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공정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평가나 허위 보고를 하면 그만큼 이제 징계가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사하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용사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게 시정 요구하고 그다음 감독 당국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현재 서로 간의 이해관계 및 업계 관행을 봤을 때 이게 단기간 내 정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운용사가 판매사에 자료를 안 주죠. 이게 정해진 시기에 특정된 자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정책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정책만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정책이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은행은 원금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금융사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죠. 이게 상식이고요. 상식에 따라서 제도와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사모펀드 판매 못하고요. 공모펀드도 리스크가 높은 거는 판매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미 국내는 금융지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판매해도 되고 직접 판매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판매가 준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굉장히 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녹취 숙려 제도 강화, 그 다음에 설명 의무 강화. 지금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서 제출하던 걸 분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기 운용을 하거나 부도덕한 운용사들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모펀드는 펀드의 기준가하고 기준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데일리로. 그러니까 상업펀드도 동일합니다. 상품의 개발하고 상품의 운용은 자유롭게 해주고 대신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평가 손익 현황, 기준가격하고 기초자산의 변동,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든지 혹은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든지 기초자산을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방식은 많죠.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SMS를 통해서 데일리로 제공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야만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건 추가로 투자를 하건 이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도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하고 운용사 전수조사한다고 했죠. 이거는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정책이고요. 펀드 기간이 3년인데 이 전수조사에 3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드뱅크 설립도 이걸 설립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회수율을 높이거나 회수 기간을 줄이거나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운용사나 판매사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 대해서 강제로 TLS 수익을 포기하게 한 것도 이것도 이제 위법적인 어떤 금감원의 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러한 운용사나 판매사의 사기 판매, 사기 운용,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 불법 판매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감독당국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책 및 감독기관의 책임 규정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시장 자율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범죄 행위들,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용 사기나 불법 판매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징벌적인 그러니까 이런 사기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굉장히 큰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획적으로 이런 사기 운영이나 사기 판매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민사,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벌 기준 명확히 하고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배상한도를 피해액의 2~3배까지 징벌적으로 하자는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은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데는 상급기관이 없죠. 국정감사 받는 거 하고 그다음 감사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도 이런 관리감독 책임을 못했거나 열심히 안 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상호펀드 대책은 다 내용들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엄격히 적용을 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결국
투자는 투자자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뭐 기관 투자자야 다르겠지만 주로 이제 그 운영사의 트랙 레코드도 보고요, 운영사의 규모도 보고, 그 다음에 평판 리스크도 보고요, 그 다음 운용력들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이런 식의 최소 한도의 투자자들이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